여러분께서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 과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먼저 다룰 내용이 뭐냐?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우선 단순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를 묻는 문제. 그 다음 조금 어려우면 각 단계별로 설계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설계 단계, 논리적인 설계 단계, 물리적인 설계 단계,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이 있는데요. 이 모델링의 뜻, 그리고 모델링의 구성 요소, 이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보자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우선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어느 날 띵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사용자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구가 타당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설계 작업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럼 설계할 때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결성, 즉 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요, 그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되고 불필요하면 삭제, 또 내용이 변경되면 갱신, 이런 작업을 진행한 후에도 그 제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이게 무결성이에요. 정확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일관된 데이터의 제공, 일관성. 그 다음 회복은 데이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거. 얼마나 잘 복구가 되느냐. 보안은 아시죠?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효율성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의 질의를 내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확장은요,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거. 이게 확장이에요. 그래서 확장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입니다. 눈여겨보세요. 한 번씩. 예전에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사용자의 요구부터 시작돼요. 요구 조건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분석하여 문서를 만들죠. 요구 조건 명세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우리 시스템으로 이것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념적 설계 단계가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 개념적 설계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내용을 우리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그것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우리는 이 작업을 추상화 작업, 이렇게도 불러요. 시험에 추상화, 이 말이 나온다. ER 다이어그램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 개념적 설계 단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개념적 설계 단계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특정 DBMS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제 설계하는 거, 논리적 설계라고 불러요. 이때 DBMS의 특성에 따라 이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 논리적 설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운영체제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라든가,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발생하는 게 물리적인 설계가 됩니다. 이 물리적 설계가 끝나면 실제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것은 실제 구현 작업을 만나게 됩니다. 구현에서는 실제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런 단계예요. 우선 요거 순서. 단순한 문제는 바로 요 순서, 요거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문제 나올 가능성 높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각각의 기능들. 자, 우선 요구 조건 분석을 보면요. 실무자들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요구 조건을 유도한 후 이를 문서로 만들어요. 이것이 요구 조건 명세서. 수집된 정보는 수작업이나 요구 조건 기술 언어 혹은 자동 데이터 사전 등을 이용해 문서화한다. 그게 뭐라고요? 요구 조건 명세서. 이 요구 조건 명세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개념적 설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별표하셔야 돼요. 개념적 설계 단계는요, 요구 조건을 토대로 하여 예비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다. 아직 중요한 말 안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죠.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이 은행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고객이 계좌번호 같은 것들 띡띡띡 요구하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달라, 뭐 해달라 요구해요.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현실 세계예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컴퓨터로 가져와야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단은 가져오게 하려면 뭔가 텍스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어로 바꿔야 돼요.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표현하는 과정.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뭐라고요? 트랜잭션 모델링. 이 작업이 수행되는 게 어디라고요? 개념적 설계 단계. 얘는 ER 다이어그램, 개체 관계도 이 다음 시간에 나와요. 얘를 이용해 정보 구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트랜잭션 모델링, 추상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개념적 설계 단계. 자, 이런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논리적 설계 단계로 들어갑니다. 논리적 설계는 당연히 개념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되죠. 개념적 설계 결과로 만들어진 정보 구조와 처리 요구 조건을 토대로 DBMS가 처리할 수 있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DBMS의 이제 얘는 논리적 설계 단계는 DBMS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합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트랜잭션 모델링이 개념적 설계에서 일어났죠. 그 모델링 결과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게 바로 논리적 설계입니다. 얘는 트랜잭션 모델링, 얘는 인터페이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이 논리적 설계 단계가 끝나면은,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저장 구조, 즉, 물리적 설계 단계로 들어갑니다.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디스크 등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물리적 설계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는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야 결국 성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의
그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한 그런 경로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저장 구조 및 액세스 경로, 이걸 결정하는 게 물리적 설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현 단계는요, 논리적,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실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생성하는 작업이 구현입니다. 이때 데이터 정의어, 우리 뒤에 가서 배워요.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 DDL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기술한 후 컴파일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접근을 하기 위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트랜잭션 작성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작업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도 작성을 하게 되는 단계가 구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해달라. 예. 특히 개념에선 트랜잭션 모델링, 논리에선 인터페이스, 구현에선 작성. 됐어요? 자, 그 다음 데이터 모델링을 좀 보자 이겁니다. 현실 세계 정보를 컴퓨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 세계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은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점수도 확인해요.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이 상황들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끔 뭔가 텍스트로 만들어서 뭔가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개념 데이터 모델 단계입니다. 개념 데이터 모델은 추상화 과정이다 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정보 모델링 단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앞서 보셨듯이 ER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 모델을 위해서 특히 개념 데이터 모델에서는요.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즉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 관리라면 학생이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대상물이 되겠죠. 그리고 성적이요? 네, 그럼 성적도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어떤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결과물의 대상이 되는 그 각각의 애들, 이 애들이 바로 객체가 됩니다. 이거는 유형의 객체일 수도 있고 또는 무형의 객체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 entity 이렇게 불러요. 객체. 그러면 이들 객체들은요, 다시 객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요소들, 원소라고 부르죠, 우리. 그러니까 객체가 집합이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 학생은 이름, 학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그럼 이때 객체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논리적인 단위, 이들을 우리는 속성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attribute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따라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때 객체와 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뭘로?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개념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 다음 2단계에서 이 내용을 보다 이 객체로 만들어진 이들 내용, 그리고 그 객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속성들은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모델링 작업이다라는 건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말합니다. 얘는 필드로 기술된 데이터 타입과 이 데이터 타입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라는 게 들어가요. 이걸 이용해 현실 세계를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관계가 핵심 뭐예요? 이 관계,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즉 얘는 DBMS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DBMS의 영향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어떤 하나의 요소를, 하나의 모델링을 선택하여 작업한다 이겁니다. 됐어요? 개념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DBMS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부터 DBMS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왕별표 하셔야 돼요. 얘도 별표, 얘도 별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방금 전에 보셨듯이 개체의 속성, 관계. 개체는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는 현실 세계의 유무형의 대상 객체, 즉 우리가 표현하려는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적 관리를 하고 싶다면 대상이 학생, 그리고 뭐예요? 성적. 또 선생님 정보도 필요하면 교사 정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생, 교사,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표현하려는 대상들이 되죠. 얘네들이 각각의 엔티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객체는 현실 세계 유무형의 대상 객체를 의미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체로서도 구별이 가능하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뭘로 구성돼요?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즉 속성, 애트리뷰트는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뭐라고요? 필드에 해당한다. 얘는 객체의 뭐다? 원소,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 원소이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바로 이렇게 학생 객체, 내가 표현을 하는 학생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학생은 이름이 있어야 돼. 학생은 학번을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다 객체를 구성하는 속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또 이 속성은요, 다시 특성에 따라 기본, 설계, 파생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이겁니다. 문제가 좀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기본 속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학생 객체는 뭐 이름하고 학번이야. 이런 거.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갖고 있어요. 제품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객체가 갖고 있는 거. 제품명,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만든 제조업체, 제조 연월일, 뭐 그 다음에 단가 이런 거. 이게 제품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 속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설계 속성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베이스로 이 각각의 애들을 처리할 때 이 데이터 처리를 보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 뭐
이런 게 있어요. 제품명이 있고 제조업체 뭐 다 있는데 이들 제품들을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속성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제품 코드라든가 이런 거, 예, 코드 같은 거 많이 쓰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설계 속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애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시스템에서 처리하고자, 즉 모델링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할 때 좀 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분히 의도적인 속성. 이게 바로 뭐다? 설계 속성. 파생 속성은요, 속성들로부터 얻어지는 또 다른 속성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품, 이게 예를 들어 입고 제품이에요. 그래서 입고 수량은 몇 개, 그 다음 여기 단가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고 수량 몇 개, 단가 몇 개 곱하면 뭐예요? 전체 구매 금액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매 금액 속성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면 구매 금액은 다른 속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파생 속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오게 됐네요. 관계는요. 2개 이상 객체 간의 연관성을 결정짓는 의미예요. 연결을 하는 거죠. 객체 간의 관계도 있고요. 속성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 관계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대 1, 1대 n. 1대 n은 1대 다를 말합니다. n대 m, 다대 다를 말해요. 즉 하나의 객체와 그와 대응되는 또 다른 객체 간의 관련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자세히 예를 통해 보도록 하죠.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직접 도식환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여러분 학생과 시험 성적이 있어요. 학생은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면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시험 성적은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다. 그러면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면 학생 한 명이 그 기말고사 토탈 시험 성적은 하나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시험 성적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시험 성적은 한 학생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1대 1의 관계예요. 즉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가 하나 대 하나로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구조는 굉장히 희박해요. 단순하죠. 그 다음에 1대 다의 관계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1대 다는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좀 다르죠. 1대 1은 이렇게 표시하고 막대. 얘는 무슨 닭발처럼 그려져 있죠. 자, 사원과 부서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객체와 부서 객체가 있는데, 사원은, 여러분 회사의 어떤 사원은 어때요? 나 어디에 소속돼 있어? 어떤 부서에 속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원은 반드시 어때요? 회사 들어가면 특정한 부서에 소속되죠. 그래요. 사원 입장에선 반드시 한 개의 부서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원은 하나의 부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됩니다. 이 뜻이에요. 얘 입장에서 여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원 입장에서 부서를 바라보며 나는 기획부서에 근무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부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기획부예요. 그러면 기획부 안에는 한 명의 사원만 소속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 명의 사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선 1, 이쪽에선 다수, 1대 n의 관계 또는 n대 1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림이 좀 다르죠? 여러분 요거 보세요. 얘는 닭발만 3개. 근데 얘는 닭발 앞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서가 신설된 부서예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위해 신설된 부서. 그럼 이 부서에는 이 부서에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서에 사원이 일단은 없을 수도 있겠죠. 1분 전에 만들어진 부서예요. 그럼 1분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서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부서는 사원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는 많으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닭발 그림 앞에 동그라미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N 대 M의 관계 다 대 다는요. 제품과 공급자가 있습니다. 공급자는요. 여러 제품을 공급하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라면 회사 보세요. 라면 회사. 그럼 라면 하나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신라면 하나만 만들어요? 아니죠. 그 회사에서 만든 거 너구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는 여러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은 여러 공급자에게서 공급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다 대 다의 관계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대1부터 다 대 다까지 이 세 가지 관계 형태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사항 나왔죠? 자, 먼저 구조가 나옵니다. 영어로 structure. 얘는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 이걸 표시하는 게 구조. 그 다음에 operation, 연산입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그 방법에 대한 명세 작업. 이게 바로 연산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도구들. 이게 연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constraint, 제약 조건 나오죠. 이건 뭡니까? 데이터에 저장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연산 작업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해서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이게 제약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게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표시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됐어요. 영어로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체크 포인트 문제 곧바로 풀어봅시다. 일반적 데이터 모델 세 가지 구성 요소 뭐예요? 방금 전에 보셨는데 구조,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 그 다음에 작업,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작업, 뭐예요? 연산.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실제 저장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 그죠? 답 가번이에요.